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청준 선생의 그 초기 화제작 소문의 벽에 나타난 정신병리학적 현상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일단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청준 선생의 작품을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이 강의가 계속 언제든지 틀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작품을 읽은 다음에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문의 벽은 당시 이청준 선생의 어떤 그 초창기에 이분이 그 동문학자였거든요. 동문학자로서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그 통제, 권력 통제, 인간 시민 감시 이런 것과 관계되어서 이렇게 그 카프카적인 어떤 이 암울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향 문제는 별도로 치고 이청준 선생이 그 당시에 1970년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찰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 제재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작가가 있는데 자신이 미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화자, 즉 이 작품을 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 집에 이제 쳐들어오는 왔고,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이 작가인 인물을 갖다가 살피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 미침의 그 근거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캐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이름이 박준이라고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박준이라는 사람이 이 화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막 난 미쳤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데, 우선은 자기가 쫓기는 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일단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자신이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고 계신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친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혹은 격리를 시키거나 그런 대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회피하거나 격리를 시키는가 하면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왜 통제가 불가능한가? 그거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일상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만큼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그 배려를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아주 집요하게 매달려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이제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피해야지. 그럼 그냥 피하면 이제 작품이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계속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특히 저희들 어렸을 때는 미친 사람이 지나가면은 미친놈 간다 하면서 막 쫓아가고 돌 던지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지만은 차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시대가 점점 흉포해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서 미친 사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친 사람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갖다 따로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훨씬 강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미친 사람을 만나면은 일단 피하고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리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그 미친 상태에 이르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미침을 둘러싸고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미침이 일종의 이 전파력을 가지고 감염병적인 그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혹시 사회가 미친 거 아닌가? 혹은 이 미친 사람 미치게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혹은 내가 지금 이런 미친 사람을 읽어야 되나? 라고 하는 미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끔 합니다. 이런 그 의문 속에서 그 작품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대충 이 미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스펙트럼이 다음 그 4가지 정도에 퍼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주인공 박준. 자기가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미친 사람을 못 봤죠.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주장하는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나 이제 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미치게 그런 얘기를 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박준과 같은 그 출판사의 그 편집장으로 있는 안형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 박준을 갖다가 진찰하는 김 박사라는 분인데, 이 김 박사는 이 이청준 선생의 그 병원, 이 의사와 환자의 그 관계는 이청준 선생의 아주 기본적인 테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죠. 근데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의사는 언제나 환자를 갖다가 지배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K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19 세대 작가 중에서 이런 문제, 즉 사회의 정상성의 비정상성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들 중에서 김승옥 선생은 그걸 의악이라고 하는, 악을 일부러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것으로 했다면, 일찍 죽은 그 하길종이라고 하는 감독은 젊었을 때 그 시를 쓰셨거든요. 이 양반은 자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걸 갖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청준 선생은 이걸 질병이라는 문제로 드러내셨는데, 이 질병의 문제는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문제, 관리 문제.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록도 환자의 문제들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첫 번째 데뷔작이 퇴원 아닙니까? 병원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수의 화제작들이, 물론 이제 눈길처럼 고향을 다룬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의 어떤 그 비정상성을 갖다 다룬 소설들은 대부분 병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 소문의 병 마찬가지고요. 조율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언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만득씨, 말년의 그 화제작이죠. 조만득씨,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더 나중에 이제 더 퍼져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한국인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복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한을 다룬 그 신화를 삼킨 섬, 이런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개의 어떤 이 미침을 둘러싼 4개의 인물과 그 인물이 드러내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준, 하나는 박준을 갖다가 미치게끔 만드는
안형과 김 박사. 그리고 다른 한편 작품 자체가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제목이잖아요. 미친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왜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제목이죠. 그 다음에 화자는 우리는 미친 사람이 쫓아오면 일단 어떡합니까? 문을 잠그잖아요. 문을 잠그는데 이 사람은 들여요. 왜 들일까? 이것도 일종의 그 병리적인 정신 약간 기이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어 나가려면 일단 박준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인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인들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박준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은 미친 걸로 나타납니다. 미쳤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작가입니다. 작가는 뭡니까?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 보는 자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의상이 엄청나게 추락해 있습니다만은 70년대, 60, 70년대만 해도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투시자, 예언자, 견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던 거죠. 작가이라고 하면 뭔가 현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미침으로서의 증상과 뭔가 우월적주의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즉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작가라는 신분 사이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순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작가의 그 진술이 나타납니다. 이 작가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작가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어떤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진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 미침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약간의 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침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미쳤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너 미쳤니? 할 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증이고 하나는 정신병입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치지 않았는데 미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혼란 혹은 불안 혹은 정신적인 장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혼란을 갖다가 가리켜서 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이 쾌락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분석의 그 전제죠. 뭔가 쾌락을 추구를 합니다. 쾌락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구 쏟아져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부어보세요. 물은 마구 막 어디론가 흩어나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한번 보세요. 코로나도 일단 퍼지면 모든 인간들에게 퍼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에너지는 한번 흐르면은, 흐름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혹은 열려있는 곳으로, 닫힌 곳에서 열려있는 곳으로 항상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들의 본성적인 어떤 그 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에너지를 갖다가 마구 쏟으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그냥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지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걸 갖다가 물이 흐르면 물을 갖다 물꼬를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꼬를 막으면은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죠. 그리고 별을 자라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논에 물을 막으면은 그것이 물이 그 벼에 수분을 공급하게 돼서 벼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쌀을 생산해 갖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 인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에게 지금 들끓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적절히 통제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생명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종들이 혹은 인류가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한 게 인간이니까 인류가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그 통제의 원리를 갖다가 개발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통제의 원리에 그 궁극적으로는 법이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통제를 벗어나고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혹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는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충동이 충동 그 자체일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신원을 가립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흘러나가는 거죠. 아무렇게나 흘러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근친상간이 마구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현실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끌고 가는, 주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근친상간의 금기가 인간 사회가 건설되는데 최초의 금기라고 흔히들 하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나쁜 짓이기 때문이죠. 왜 나쁜 짓이냐? 그거는 바로 인간이 더 생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혹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법이 정해지게 되면 법은 인간에게 통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통제로 작용하면 뭡니까? 인간의 생애 충동을 억압하게 되죠. 생애 충동을 억압하게 되면 이 역시 인간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쾌락을 향해 막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다 높은 상위 단계로의 어떤 이 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걸 갖다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도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통제하는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현실 원칙이라고 부르고 혹은 초자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자의 원리와 그 다음에 쾌락 원칙, 쾌락을 지향하는 것과는 항상 이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갖다가 그 원칙을 수락하고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수락하는 대신에 자기의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에 꽂혀갖고선 문학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고개를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아니 너는 지금 법대에 가서 이 판사가 돼야 되는데 왜 문학을 하니? 응?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문학을 가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저는 그걸 견디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견디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상처가 이제 남는 거죠. 굳이 제가 이런 비유를 안 들어도 제가 더 이제 부끄러운 비유를 들자면은 대학교 들어와서 어떤 여학생을 남몰래 짝사랑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내 친구의 애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욕망을 갖다가 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욕망을 그대로 발산하면 뭡니까? 친구 사이도 깨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면서 살면서 이 우정도 유지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 유명한 거미의 노래 있잖아.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렇게 친구라도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가 남는 거죠. 이런 상처를 갖다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이거 갖고 이제 짜증을 내고 뭔가 흘립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괜히 괴롭혀요. 지금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있다면은
만약 그 제자들이 저희 그 후배라고 한다면 후배들을 괜히 불러다가 술 먹자고 하면서 계속 술 먹이면서 같이 술 먹고, 그래서 저 후배들은 술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술 먹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경증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조금 집요하게 뭔가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 내부에 무슨 상처가 없나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신경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증은 광기,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충동은 있으나 그걸 대충 견디면서 사는 것. 즉, 미치는 상태까지는 못 가는 그런 그 광기를 갖다가 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솜내벽을 보면은 이 박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경증이 악화된 경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완전히 미치면 이제 그게 정신병자가 되고, 정신병자는 이런 구별을 하질 못해요. 무슨 구별? 내가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마음속에 새기질 못해요. 그냥 무작정 친구의 애인, 친구가 뭐가 없어, 그냥 내 애인이야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이코패스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박주는 정신병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스스로가 미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지금 이 화자의 집에 쳐들어와 갖고선 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신경증이 악화된 상태로서의 두 가지 증상을 갖다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공포증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갖다 말을 시키면은 여기 지금 이 주변 인물들이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진술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리고 까닭없이 불안해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죠. 이게 이제 박준이 드러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미친놈이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처벌의 한 형상이거든요. 자기를 갖다가 뭔가 비정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우리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기의 탓으로 돌려놓고서 막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경증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이 공포증이나 강박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그 존재들은 그걸 이제 자기식으로 다 해결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후배를 불러다가 계속 술을 사먹이면서 후배는 먹지도 못한 술 갖다 억지로 먹어야만 되는. 이거는 뭡니까? 가학증이죠. 가학증. 친구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술을 먹이는 것. 그러니까 성애적 가학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허구를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트의 워낙 처음에 브로이의 환자였다가 나중에 프로이트의 환자가 된 도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성적 충동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는데, 성적 충동을 갖다가 일종의 강박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성적 충동을 혐오하게 됩니다. 혐오 형식으로. 그래서 자기 성적 충동으로 워낙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형이하학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이하학적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몸 아래쪽에 있는 그 충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성적 충동을 갖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갖고 구강지대로 옮겨와서 이걸 갖다가 히스테리적으로 전치시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 막 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도라의 경우입니다. 근데 박준의 경우에는 이 강박증을 자기식으로 해결한 것은 광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진술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갖다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술의 자유를 포기하고 광 속에 틀어박혀 갖고서 싹 죽은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빳빳이 그냥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위 자기의 어떤 공포증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그래서 말을 하면은 뭔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 공포증은 진술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포에 대한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조금 전에 했던 잠깐만요. 광으로 도피하는 것을 공포에 대한 그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공포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범죄화, 죄인화 합니다. 죄인화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강박증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박준희 한 행위를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이 병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박준은 미치지 않았지만은 미친 척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미리 일어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놨고 자기 이제 진술 같은 거 안 해. 안 해도 돼. 왜냐면 미쳤으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혹은 이 광 속에 도망을 가면은 광 속에서 완전히 불을 켜놓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 속에 틀어박혔지만은 숨었죠. 광 속에 틀어박혔는데 숨으면 누군가가 찾아내죠. 그럼 찾아내면은 무언가를 갖다가 조사를 하려고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박준의 경우에는 불을 켜놓으면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박준의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불을 켜놓은 것은 전지불의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즉, 이 전지불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이게 전부 진술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술을 강요하는 행동이었고, 박준은 이 진술의 그 강요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불을 켜놓는 겁니다. 불을 켜놓으면 전지불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기능을 상실하니까. 근데 전지불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전지불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바로 10년 전에 일어났었던 한국 전쟁에서 한국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쬐대던 전지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전지불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좌와 우로 갈려갖고선 군인들만이 싸운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창을 들고 한 동네에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제기차던 사람들이 같이 윷놀이하고 화투치던 사람들이 서로 좌우로 갈려갖고선 죽창 들고 쳐들어가서 잠자는 사람 얼굴에다가 전지불을 확 들이대고서 너는 좌냐 우냐 누구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본 데서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편이 좌라고 하면 나 좌요. 상대편이 우라면 나 우요라고 대답하면 살아남겠죠. 근데 상대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지불을 비추면
전직불을 비치는 자는 안 보이거든요. 전직불에 쬐인 자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이청준의 어떤 그 전직불에 대한 전직불의 공포를 갖는 게 근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분단의 근원이 뭐냐? 선택의 강요. 스스로 뭔가 성찰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체험해 보지도 않은 것에 완전히 매달려 갖고 선택을 강요하게끔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어떤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일상사회로 갖다가 옮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먼저 선택을 강요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1979년에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79년에 등단을 해갖고선 원로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 있죠. 뭐 이런저런 이제 문학인들의 모임 자리에서. 그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떤 원로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설가이신 분인데. 인사를 드렸죠. 예, 저는 이번에 문학평론으로 동아일보를 통해서 등단한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느 쪽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느 쪽이라뇨? 그러니까 창비야, 문지야, 아니면 현대문학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이제 겨우 대학생인데 뭐 어느 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사실 뭘까 좀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회가 옛날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로 뭐가 더 바른 건지 이걸 갖다가 서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규정을 해버리고 선택을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6.25 때 우리의 얼굴에 쏟아져 내리던 그 전직불의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뿌리를 갖다가 이 전직불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은 아예 불을 켜놓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 불을 켜놓는 것은 이 광 속에서는 상상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직불에 관해서만 가능하죠. 사람들이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신경증 환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걸 다 고려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미리 그런 정황이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소급적 폐기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광 속에 도피하는 행동 자체는 바로 박준이 일종의 자기 고립화를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박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박준이라는 인물이 뭔가 진술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공포를 갖다가 공포증으로부터 강박증으로 서서히 이동시킴으로써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게끔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얘기는 현실의 억압을 갖다가 자기의 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강박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박증 환자가 되지 말라고 저도 여러 번 합니다만은 현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강박증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강박증은 신경증에서 출발을 했지만 신경증과 다른 것이거든요. 신경증은 자기의 충동을 갖다가 버리지 못해갖고 계속 끙끙 앓으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게 신경증입니다. 근데 강박증은 그 충동 자체를 갖다가 범죄화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갖다 처벌하는 하나의 행동이 바로 강박증이고, 이 강박증이 제대로 너무 심하게 작동을 해갖고선 자기 처벌이 강화되면은 살 의욕을 잃게 되잖아요. 살 의욕을 잃게 되면 이것이 뭘로 발전합니까? 바로 오늘날 현실 한국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그래서 이 강박신경증은 현실로부터 일어난 문제를 갖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아를 욕망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욕망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 그러나 정신병은 뭐냐? 자아를 갖다 현실과 딱 단절시키는 겁니다. 자아는 나는 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립화이지만 강박증에서의 고립화와 정신병에서 고립화는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른 겁니다. 강박증은 현실에 완전히 굴복하는으로써 일어난 정신적인 혼란이고, 정신병은 현실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폐제라고 부르죠. 폐제. 아버지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초자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이런데, 초자 이런 거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 그런 거 뭐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병이죠. 이게 어디야? 박주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미쳤다고 말함으로써 이 자신의 그 강박증을 정신병과 동일화 시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소문의 벽에서 박준의 이제 교묘한 전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이 왜 미친 척을 하느냐? 박준은 분명히 진술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진술에 대한 공포증은 강박증으로 발전했어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잘못이야. 내가 진술을 잘못해서 그래. 야단을 맞아야 돼. 내가 좀 더 진술을 잘했으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점점 자기를 고립시켜 나갔거든요. 고립시켜 나가고 현실 사회로부터 자기를 갖다 유리시켜 나갔어요. 근데 이 유리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욕망의 포기로 이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욕망의 포기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는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강박증의 결과와 정신병의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현실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고립을 시켰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내 잘못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미친놈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내 잘못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갖다가 미친놈으로 만드는 척 하는 거죠. 만드는 척 하는데, 그걸 딱 화자들에게 보면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미쳤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화자의 집안으로 도피할 수 있고, 화자와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계기가 돼서 화자는 이 박준이 미쳤다고 할 때 그 미친 상태로부터 역추적해 들어가서 이제 정신병적 상태로부터 강박증적 상태로, 강박증적 상태로부터 공포증의 상태로부터 이 사람에게 공포를 야기한 바로 진술의 문제로 이제 역추적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역추적해서 들어갔다 보니까 결국 박준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전직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술공포증이 있었고, 이 진술공포증의 배경에는 바로 초자의 명령, 강압적인 명령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안영은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책무로,
의무로 완전히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원칙이 있었던 사람.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 있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상상의 언어적 실천이죠. 꿈을 실천하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되게 현실에서 거부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어? 현실에서 거부된 걸 꿈을 꾸고, 결국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고, 더 나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꿈꿔보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데 안영은 이미 옳은 세계가 있어요. 그 옳은 세계를 가지고 그걸 강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꿈꿔볼 생각도 못하게 해요. 다른 한편으로 그래갖고선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김 박사는 자기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거야. 너 말을 해라. 어? 환자는 말을 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내가 네 증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초자의 명령이고 이제 현실 원칙의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문의 벽을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 들어가니까 소문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의 너무나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명령의 뭡니까? 핵자가 그 안에 놓여 있었고, 그 명령의 핵자 때문에 우리가 소문의 벽에 감싸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화자가 추적해 들어가서 이제 살펴본 것은 결국 김 박사와 안영은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명백한 정상인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정상이고 현실의 제일 권력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현실에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현실을 갖다 자기식으로 편집하고 해석하는 자, 즉 관리하는 자였던 겁니다. 관리하는 자였고, 이 관리하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 현실에서 살고 있는 장사미사들을, 보통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소위 이 사회가, 하나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서로 쟁론을 해가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서로 옳고 그름을 갖다가 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옳은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바꿔보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그 상호평등적 관계에서의 그 토의와 그것의 어떤 그 실험, 검증, 이런 것이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사회에서는 이미 한 사람만이 정상이고, 한 사람만이 원리이고, 한 사람만이 옳고, 한 사람만이 교과서인 그런 시대, 즉 소수의 가 세상을 갖다 관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은 단순히 신정사회와 같은 데서의 그 억압,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신이 될 수 있다. You shall be as gods. 사탄의 유혹이죠.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의 근거에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라파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모두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게 되니까,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그 스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갖다 자기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뻗쳐오르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뻗쳐오르면은 민주주의 사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현실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자, 독재자로 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른 글에서 쓴 겁니다만은, 이 4.19 세대는 4.19를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데 성공한 겁니다.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갖고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힘센 자들이에요.
저희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저희는 4.19 세대, 제자 세대입니다만, 저희는 늘 부러웠어요. 4.19 세대. 너무 힘이 세갖고. 항상. 왜냐면 그들은 세상을 바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꾼 경험을 가진 이 4.19 세대의 일부는 바로 그 직후에 1년 후에 일어난 5.16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나? 거기에 옳은 길이 있다고 믿었고 경제 발전이 다른 것, 뭡니까 정치적인 독재 같은 걸 갖다 무화시켜갖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은 한국 사회가 뭡니까 이 한국의 공화국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데는 물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또 효과도 없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그때의 그 60, 70년대의 그 4.19 세대가 5.16 세력과 서로 합작을 해서 이룬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천민족 사회를 갖다가, 즉, 복종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그 복종을 갖다가 자기의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삶도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4.19 세대 중에 어떤 분들은 전면적인 민주화를 주장을 해갖고선 그런 5.16의 경제 중심의 어떤 근대화, 여기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근대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를 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만, 전면적인 근대화를 반대한 사람들한테서도 그 욕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두 사람의 그 소설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밤새도록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서로 얼마나 치고받았냐면 이빨이 두세 개씩 나갔어요. 그 정도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 사람들 한 사람이 본래 폭력적인 분이에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은 평소에도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근데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명분이 상당히 특이해요. 그날 같이 싸운 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최고의 소설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최고의 소설가야.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최고의 소설가다라는 걸 주장하다가 서로 싸웠어요. 이빨이 부러지도록. 왜 그랬을까요? 고재봉 학생 왜 그랬을까? 대답을 해보세요. 바로 그거는 나는 최고보다도 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고보다 더한 위치는 뭐예요? 선생의 위치에 있는 거. 누가 최고이고 누가 꼴찌인 걸 갖다가 가릴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최고가 되려는 건 울타리에서 노는 거죠. 자기는 울타리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네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다행히도 그 두 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훌륭한 작품을 남기시긴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진술 강요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청준 선생의 이 속내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비정상인들이 그 미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상인들의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수 정상인의 독재. 자기 옳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독재가 바로 사람들 갖다가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미쳐버리면은, 미쳐버릴 수는 없죠. 그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미치게 놔두질 않아요. 네가 최고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최고야. 너는 여기서 일을 잘해야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알투세르는 인간은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너는 늘 주체야.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강박증으로까지 갔다가 강박증으로 가서 마지막에 간 것이 미쳤다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미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미치는 거는 세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효과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미친 척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친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친 상태로. 미쳤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미친 상태로 깨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 미친 상태로 깨어 있으려고 깨어 있으면서 미친 상태를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화자를 통해 갖고 거꾸로 역추적을 통해서 미침으로부터 정신병으로부터 강박증으로 공포증으로 다시 돌아가고선 이제 진술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그 사회를 갖다가 직면하게끔 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청준 소설의 아주 그 중증적인 어떤 그 현실 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현실의 비판적인 가들은 현실이 나쁘다 하면 그냥 현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 나쁘다고 얘기를 해봤자 현실 나쁘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정말 나쁜가를 알려면은 현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실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 복종하는 거기에 그걸 수락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점점 더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주는 걸 통해 갖고 거꾸로 파고 들어가서 그 현실의 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그 폭력성, 독재성, 이걸 이제 깨닫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판보다. 바로 이것이 이청준식 병리 현상의 어떤 이 성찰적인 혹은 비판적인 어떤 그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